윤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아, 맞아요. 그냥 뭐 제가 소개한 말 그대로 아닙니까? 네. 신뢰 그 잡채. 네. 잡채. 신뢰 그 잡채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뭐 용산에서 할까 어디서 할까 궁금했는데 장소가 부산 강서구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 어떤 지역구냐면은 부산. 검사 출신의 김도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돼 있고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박빙 지역이잖아요. 부산시장 직무대행을 했던 변성환 후보가 나와 있는 지역구인데 그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통상적으로는 우리 대통령 내외가 함께 투표하는 게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오늘 함께 동행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멀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부인의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안 함으로써 말을 더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그렇다고 투표 안 할 수도 없고 투표하라고 말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서울 용산에서 그냥 투표하면 참 좋은데 그냥 조용히 투표해도 될 거를 네. 부산 강서까지 가가지고 굳이 거기서 투표하는 모습을 연출까지 했는데 거기 근데 영부인이 안 따라갔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노이즈를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부산 강서를 굳이 찾은 것도 물론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거 속보 전해져가지고 무슨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거 부산을 내려간 거야. 투표하러 내려갔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뭐 부산 신앙 맞습니다. 뭐 예. 7부든가요? 네. 그걸 이제 개장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 개장식에 참석하는 걸 명분으로 해서 내려갔던데 그게 쭉 기사 안에 보니까 부산 신앙이 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해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다 그러네요. 아, 또 그렇습니까? 네. 그 명분을 삼아서 제가 보니까 강서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투표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일부러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낙동강벨트 가서 네. 일부러 투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얼굴 봐서 네. 국민의힘에다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로밖에 읽히지 않잖아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 글쎄요. 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 개입 안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난 진짜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니까. 네. 그러니까 보다 이런 대통령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민생토론에 선거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고 그 24번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제는 뒷골도 땡기고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민생토론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난데없이 또 후속 점검회의라고 또 하네. 후속 점검회의라고 또 어제 열어가지고 같이 신혼부부한테 뭘 혜택을 준다 안 준다. 그냥 점검만 하시지. 뭐 신혼부부한테 또 주냐고요. 이런 게 다 선거 개입 아니에요? 아니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시간만 달리했을 뿐 같은 장소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사전 투표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후 4시쯤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쯤 방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야 이거는 사실은 정권 심판이라는 걸 뭔가 상징하는 표징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네. 요거 전략적으로 좋은 방책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굉장히 좋죠. 네. 딱 맞서는 모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참모들이 몰랐을까? 투표 장소가 거기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피할 텐데 안 피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데 가가지고 조국 대표가 딱 투표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도 투표했다면서요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제가 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림을? 앙당 대표는 사전 투표를 당연히 했고요. 장소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촌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대전에 갔어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 카이스트 학생들 예, 예. 투표를 했는데 네. 이런 전략적 투표에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율 통계를 낼 때는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내요. 네. 그러니까 20대도 20대 초반, 앞에 24살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후반. 후반까지 또 달라지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네. 20대 후반이나 초반도 역시 30대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게도 나와요. 그래요. 지난 총선 때, 지난 네. 총선 때. 네, 지난 총선 때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난 총선 때 20대 20살에서 24살까지가 60.9. 그리고 맞네. 25살에서 29살이 56.7. 초반이 서른- 또 의외로 많네요. 예, 30살에서 34살이 57.6. 56.5. 56.5. 예. 네. 35살에서 39살이 57.6. 이렇게 돼요.
의외다. 근데 이제 4년 전에 21대 네. 총선에 그 전체 투표율이 66.2%로 네, 제가 맞아요. 알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보다는 낫다. 전체 평균보다는 평균보다는 낫다. 낫다. 이런 네. 상황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CBS 단독 보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대한 상의 발언인가요? 그 말씀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네. 군 잔병 정신 교육에 선거전에 쓰려고 했다가 네. 그게 아마도 1일 날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가 3일 날 이제 뒤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선 네네. 부대에서 일부 네. 부대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정치 중립에 문제가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 그래서 급히 그걸 취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상 자체가 웃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정신교육 자료로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 9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투표를 한 거예요. 네. 투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투표하는데 그때는 그 사병들한테 투표를 뭘 해라 이런 거 막 시켰어요. 아 진짜요? 네. 80년대도 그랬고 비밀 90년대 투표인데.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비밀 비밀 투표지만 네. 그렇게 해서 막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리 정신교육도 하고 아. 그런 일들을 과거에 다 했어요. 어허. 어떻게 했냐면은 투표하고 난 다음에요. 투표 용지를 이렇게 후후 불라고 시켰어요. 어머. 그러면 여기 아, 인사기가 진짜요? 그치, 몇 번 붙이지. 찍었는지 다 보이잖아. 네. 이거 절대 이거 인주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 대박. 그러면서 체크해가지고 하던 시절이에요. 국방부 알겠습니다. 장관이 네. 고마워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의 군대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파도 정치물로 만드는 윤석열은 신인가 그랬더니 신인숙님이 밭에 있는 대파를 다 뽑아가고 싶다고. 오히려 진짜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대파 자극 발언 네, 하시는 네. 건데 그 양재동 하나로마트는 할인 행사를 4월 10일 총선 날까지가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정정이 됐습니다. 원래 10일까지 정정했어요? 한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맞아, 했는데 맞아. 기사 고쳐준 결과가 12일까지 하는 걸로. 총선 당일에 이틀 좀 미뤄졌습니다 이게. 아니, 뭐 연장 판매예요. 연장 판매. 내가 볼 때는 계속 문제 제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통령 간다고 했을 때 사흘만 딱 할인 행사 한다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할인 행사를 그때 27로 연장했어요. 와. 연장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래 대통령 간 다음에 할인 행사 끝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27일까지 했구나. 그랬더니 4월 10일 총선 날까지 연장한 거야.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냥 재래시장에서 거기서 사면 되잖아요. 네. 안 사고 마트 가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더 싸니까. 더 왜냐면 피해를- 아니 마트는 할인 쿠폰이 들어가가지고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더 싸죠. 전통시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보는 거죠. 사 가게 옆에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바로 옆집에서 파를 안 사고 마트 가가지고 마트에서 파를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면은 예. 비례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구독자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비례 몇 번까지 좀 예상. 예를 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뭐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지 않아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덕담을 하는 것으로 그건 하고요. 네. 근데 다른 정당의 의석은 한 어느 정도 될까 계산해봤어요. 제가 혼자서 막 여기 네. 방송 들어오기 궁금해요. 전에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보면 정확한 진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와, 평론가님 얘기는 적어놔야 돼요 지금. 지금 뭐 네. 대충 지지율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네. 계산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한 17에서 18석 정도. 비례 나오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비례 의석만.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12에서 13. 아. 조국혁신당이 조금 전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민주당을 찍었던 지지자들이 막판에 막 갔을 때 그래도 민주당 네, 이런 기부조에 게 들어가면.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조금 퍼센트가 떨어진다. 나온 계산하면 11석에서 12석. 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래 개혁신당 몫을 제가 몇 석 빼놨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몫을 제가 빼고 이걸 계산한 네네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 아까 MBS 조사 우리 유사부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질의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하겠다고 했을 때 두 당만 문항을 제시를 했는지 아니면 더 정당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혹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조사 패턴하고 너무 다른 게 나와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좋아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 제 의견입니다만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 잠깐 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요즘에 뭐 예전에 안철수 뭐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 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입에 쓰레기를 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쓰레기란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거친 단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걸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어법으로 얘기하는 정치의 문법으로 얘기하는 것과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미지를 받아들이는가는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새로운 신상품으로 등장했잖아요. 등장해서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 새로운 뭔가 그리고 국정 2인자고 황태자고 소리는 듣긴 했지만 대통령을 좀 견제해가면서라도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 물건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당근에 내놔도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야. 다 헐고 낡아버렸어요. 네. 스스로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아마 제가 볼 땐 조언했을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으로 지지층이 좀 분열된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센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전략가들이 판단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세게 뒤에서 계속 강력하게. 말도 좀 험하게 그게 원래 정치인입니다. 막 이렇게 뒤에서 선동하듯이 막 등을 떠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후가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딱 끝나고 나잖아요. 다시 옛날에 어리고 여린 한동훈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믿겠어요? 다 헐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는 거지. 김성환님, 장해찬 과연 본투표 전날까지 사퇴할까요? 김성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한다고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네. 우리 장해찬 후보를 방송에 입문시켜서 훈육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랍니다. 제가 지금 아니 왜 이게 네. 사석에서 얘기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장애찬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장희찬 후보는 원래 재능이 있었어요. 원래 아니, 재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있었고요. 예. 저 처음 봤을 때 20대 후반이었나? 어떤 그때 재능이요? 방, 아니 궁금해서요. 방송에 대한 감각도 있었고요. 방송에 대한. 또 감각도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재능도 네. 있었어요. 사실 네. 그 재능이라는 게 뭐 웹소설 쓰고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웹소설이 뭐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몰랐는데 이런 저런 일에 대한 재능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인간적으로 제가 뭐 평가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장해찬 후보는 무소속으로라도 내가 나가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윤 네. 대통령이 윤심을 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확실하게 윤 그렇죠. 대통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됐고요. 뭐 일설에는 다시 돌아와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근데 장 후보가 여기서 포기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정현욱 후보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단일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느 쪽으로 단일화하거나 사퇴를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타이밍도 늦었을 뿐더러 애초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만두기도 어려운 그냥 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진짜로 장해찬 저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뒤에 자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소속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살아 대통령 돌아와라 입장에서는 얘기지. 장해찬 후보가 너 가라. 동훈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냥 네가 해라. 이런 상황이라고. 뒷배가 봐요. 없었으면 맞아요. 출마 자체를 무소속으로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 네. 지역 아무리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라도 이렇게 여권 후보가 둘이 갈라져 버리면은 네. 당선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서 출마할 정도면은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격전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좀 어떤 곳이 가장 주목되십니까? 당연히 용산이죠. 그렇네. 용산. 용산에서 전 뭐 용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고 봐요. 지난 네. 21대 총선 때도 네. 두 후보가 그대로 붙었어요. 참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게 890표 차 났어요. 네. 그래서 누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그때 지금 권영세 후보가 권영세 된 거죠. 의원이 된 됐는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전 그래서 이태원 때문에 더 주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많이 좋았잖아요. 그때 890표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겹쳐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때 못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 용산 지역구가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 이쪽하고 동남 이렇게
그러니까 서북 지역이 덜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네. 동남 지역 쪽이 뭐 한남동을 끼고 있는 이쪽에 좀 부촌에 해당하는 개발된 데가 지역인데요. 포항동 삼각지 쪽이죠. 네. 근데 이태원은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근데 이태원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나타났던 문제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난번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왔으니까 이태원 쪽에 표심이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강태웅 후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강태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전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이 대처하는 거나 네. 또 사실은 지금 용산구청장을 권영세 후보가 사실은 밀어가지고 구청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희영 구청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재판주의죠. 지역 구민들은 네. 다 알 거예요. 그럼요, 다. 그런 면에서 다시 뽑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신당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접전지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단일화의 유혹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실제로 성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10석 이상 가져가면요. 진짜 디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TK 지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K 지역은 빼고 PK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한 10석 정도, 10석에 조금 더 너무 더 좋겠다.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판사분석 공개한 거 보면 영남과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경남하고 부산에서 한 6석 정도, 6개 지역이 거의 초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8석 가져갔고요. 맞습니다. 21대에서 20대 때 지난번 7석 가져갔고요. 20대 때 8석 가져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석을 넘게 가져갔다는 얘기는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국민을 꺾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강서가 가지고 사전투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PK에서 이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수도권 분위기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민주당 180석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한 석 가지고 가는 게 그냥 한 석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몇 석을 더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또 상징성도 가져가는 거니까 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여론조사 지금 그동안 나온 것들로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떠나가지고 뭔가 판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갈증 그 새로운 갈증이구나. 정치를 해보고 싶은 예. 사람들. 이게 특히 20, 30대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잘못된 통합을 잠시 하면서 일부러 그 얘기 안 꺼냈는데 아니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라 네. 네, 뭐 아니 새 판을 짜고자 하는데 헌신발을 신고 뛰어버렸으니까 이게 뭐 재수가 네. 없었던 부분이 우리 총장님도 나가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거 정말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내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네. 뭐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했어요. 어쩔 수 없던 뭐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고.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실망한 그러니까 새 정치를 만들어 보자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분들이 지금 조국 현실대로 넘어가서 저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네. 좀 배 아픈 분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부총장님도 아시겠지만 선거가 잘 되거나 이러면 으쌰으쌰하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잘 되는 집안에서 나타나는 네. 보이는 네.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사모 때문에 노사모가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한창 막 출마하고 사람들이 막 분위기 올라갈 때 네. 그럴 때 분위기가 살짝 느껴져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어.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현상들 이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하는 거 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게 네. 그만한 사람들이 자꾸 기대감을 갖고 막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준다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 돼요 선거에서. MBS 여론조사에 보면 비례투표 정당의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인데 조국혁신당이 18이거든요. 물론 이제 18입니까? 비례투표라는 네.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저는 민주당의 위협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생각이 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정치 이력 뭐 길진 않지만 이력을 거쳐오면서 당근에 팔아도 안 되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조국 대표는 딱 한동훈 위원장 출발할 때 이미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깎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인 정당으로서 아무리 새롭고 싶어도 새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선거 때 어찌 됐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뭐 진보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조국 혁신당도 있고 있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자극도 주고 힘 합칠 때는 합쳐가지고 그냥 확 덤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조국 혁신당도 어쨌든 시끄러운 과정들을 계속 밟을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 네. 뭐 지금 박은정 뭐 후보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그건 말고도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맞습니다. 네.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정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경쟁해 나가면은 또 훨씬 더 저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만약에 나중에 지금 자꾸 뭐 보수 쪽에서 바라보면 팍 싸워가지고 그냥 확 깨져버려라. 자꾸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는 개인 이분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속에서 네. 굉장히 날카로운 예지력과 분석을 갖추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중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이고 어떻게 보면 오방국인 호주에는 한국 대사가 또다시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선거를 불과 13일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호주 방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 책임지는 거야 대체? 호주 대사 임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차관보가 가는 자리인데 그 격도 맞지 않잖아요. 네. 근데 거기 굳이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한 호주 방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장갑차 우리가 수출을 하고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 어떡하죠? 아니, 한 호주 방산 문제 때문에 네.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해외 공관장들을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누가 동원됐냐면은 방위사업청장,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사를 책임져야 할 분들이 네. 이 회의 때문에 뭐 면담도 하고 뭐 이렇게 회의도 소집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국가적 행정력 낭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손실. 외교부가 출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대사 들어올 상황이 아닌데 6개국 주재 대사가 지금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머나. 다 들어왔는데 원래 25일날 방산회의 열기로 했었잖아요. 네. 방산회의 못 열었어요. 25일날. 그래서 서둘러 귀국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짜맞춘 흔적이 역력한데 방산회의 못 열고 그 사이에 육사 후배라고 하는 방사촌장을 따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회의는 못 열고 한 명 한 명씩 면담하듯이 면담을 했죠. 면담을 둘러 네. 하다가 네. 어제서야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국방장관하고 이 산자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은 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장관이 대참 초반에 한 거죠. 네, 어설프게 그냥 다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물러났어. 이거 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의대 정원도 그렇고 결국에 대책 없이 현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이것도 이종석 장관만 하려다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는 초반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언젠간 리스크가 분명히 될 거다. 네. 아니 조그만 머리에도 생각했는데 대통령실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는데 아니 이게 이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왜 예상을 못 하냐고요. 그러면은 중간에라도 대통령이 의사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2,000명을 고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가지고 그럼 의사들하고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럼요. 여지가 있잖아요. 무조건 2,000명은 불가역적인 숫자야. 그거 꽉 막아놓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그 의대 교수 만나는 척 잠깐 만났죠. 했다가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의대 정원은 조정 대상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부에서 의사들도 확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거 당하신 분이 지금 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런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라는 얘기를 네.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윤 대통령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입을 해본다는 거죠. 네. 아, 내가 왜? 어쩌다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이런 이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십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당연하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나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를 본인이 모든 도와주지 문제의 않는다고 중심에 있는.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분란집인 셈인 건데 아, 그래요? 그렇죠. 뭔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좋은 자기가 상황으로 불을 지른 못 거 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선거를 맞이하는 여당을 얘기할 아, 때 네, 여당.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정당한 나의 인사권을 방어. 행사하거나 네. 아니면 정당한 어떤 뭐랄까 큰 대의를 위해서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내가 의사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 네.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쨌든 대통령은 2,000명이라고 하니 네. 이 정도는 된다고 아주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살 가지라고 지금 대통령 공격하거나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모셨던 뭐 홍보수석했던 김은혜 후보라든가 아니면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이용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치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비대위원장 시켰던 한때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한동훈? 검사가 네. 아니 그 대통령의 고매한 뜻도 못 알아보고 호주 대사 임명했는데 그거 빨리 공수처는 소환하고 국내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뒷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경로하고 난 다음에 그때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속이 막 쓰려 죽는 거지.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내 뜻도 잘 반영해서 비대위원장 시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날 막 치봤잖아요. 그러니까 확 때리고 싶겠지. 아, 화가 더 많이 났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네.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판세가 되니까 이렇게 배반하는 언행들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의리의 화신입니다. 누구죠? 그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아. 그 라디오에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말했고 네.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 오. 아니 마피아도 부인과 자식은 안 건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윤 대통령이 마피아인가?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다 건드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예요? 그 마피아 조직이네 거기는.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말을 꺼내냐고. 왜 그래?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치. 나냐?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이것 네.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시대를 다른 게 아니야. 정말까지 도와주네.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근데 요즘 뭐 투표율이 변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과거 선거를 보면요. 자기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결집됐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한동훈 위원장도 막 격하게 욕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탄핵 얘기도 하고 민주당한테 탄핵당할 것 같다고 지지자들한테 막 위기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되는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일부 더 나타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걸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한창 이제 네, 그때가 돼 그게 있었죠. 달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0이 나왔고 민주당이 33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요 37, 37, 34, 37 이렇게 나왔어요. 그 네. 다음에 쭉 네. 이렇게 한 주마다 지금 제가 주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빠졌고 3%더 빠졌다 제자리로 올라왔죠. 돌아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큰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민주당은요 33, 31, 32, 33, 29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30% 초반에서 쭉 가다가 20%대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네. 제가 볼 땐 그 변수는 조국 혁신당이에요.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조국 혁신당이 6, 7, 8, 1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빠진 거를 조국 혁신당이 흡수한다는 흡수해서 거죠. 네. 갔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 의사를 바꾼 사람들이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37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37이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29예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12예요. 더하면 얼마가 돼요? 41이죠. 41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41대 37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그리고 또 지역구 조사한 것 조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된 이 수치하고 거의 근접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4, 43, 22 이렇게 나와요.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이 48, 31, 46. 조국혁신당은 거의 고르게 나와요. 3, 7,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잘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충청도 민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확 하고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 걸로 한 주를 봤을 땐 그런데 이게 한 주마다 이렇게 막 한 10몇 %씩 떴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추세가 게 이상하다는 네. 거죠. 예. 충청도 마음 몰라요. 알 수가 없다. 네,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잘 여론조사에 포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여론조사 제가 볼 볼 때마다 때는. 궁금한 게 네네. 비례대표에서 네. 국민의 미래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항상. 예를 들어서 네.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10% 이상 차이로 높잖아요. 그런데 합치면 그 그렇게. 범야권이라고 네네. 봤을 때 훨씬 더 높죠.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면 왜냐하면 이번 조사의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 미래가 34% 네. 응답자들의 더불어민주연합이 22% 조국 혁신당이 동률이 나왔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22 더하기 22는 44잖아요. 44잖아요. 범야권이 44. 그리고 이제 국민의 34기 때문에 산수를 해보면 네. 그게 뭐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움직일 사람들은 거의 다 움직였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22%가 나오는데 뭘 더 빠질 게 있어요. 빠질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그러면 중도층이나 다른 층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층에서 들어올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움직일 만큼 다 흩어져서 움직여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례정당 투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지지 의사를 보면 한 40% 이상은 다 조국혁신당으로 옮겨버렸어요. 있습니다. 지표상. 네.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다시 되찾아오느냐의 차이인 것뿐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민주당이 지금 비례정당 지지율이 22 나오고 조국혁신당이 22가 나오잖아요. 합치면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또 더 추가로 조국혁신당에서 영입 그쪽으로 들어온 지지층까지 하면 44가 나오는 거니까 국민의힘보다는 34가 나온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주 전하고 비교를 하면 37에서 지금 34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부울경이 정말 재밌어요. 불경. 낙동강 벨트가 지금 흔들린다고 말하잖아요. 조국 지지율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부산 지역이 이건 확연하게 드러나요. 아, 그래요? 정말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정당 일반 그냥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주 전에 22였어요. 부산이죠, 여기? 네,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22였는데 지금 29까지 올라왔어요. 우와. 국민의힘은 50이었어요. 네. 그런데 37이 됐어요. 아이고야. 조국혁신당이 4에서 9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일반 정당 지지율로 물어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9 정도 나오는 거는 확실한 팬덤 9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부울경을 보면요. 민주가 19에서 25가 됐고요. 네. 국힘이 37에서 34가 됐어요. 조국이 22에서 21.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라고 보이면 되는데 민주당은 올라갔고 올라갔다. 국민의힘은 내려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있는 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론조사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거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건데요. 네. 아까 제가 두 숫자를 불러드렸잖아요. 정당 지지율하고 부울경의 정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비례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부울경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22에서 29가 된 거잖아요. 한 달 사이에. 네. 근데 국힘은 50에서 37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50에서 37이면 13%포인트가 네.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일부는 실망해가지고 부동층으로 빠져나가 있는 샤이 보수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부는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확실하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네.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얘기하고 이건 만약에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이 지난주까지 하면 19%밖에 안 나왔어요. 비례 지지율은. 네. 근데 지금 25가 됐잖아요. 어디서 6이 왔는데 국민의힘 빠진 데에서 6이 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샤이 진보로 좀 부동층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37에서 34가 됐어요. 이것도 비례 지지 의향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가 지금 헤매고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이 21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기준으로. 이 얘기는 보수층도 일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9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다 옮겨갔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쪽에서 빠져가지고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민주당 지지율도 거꾸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종섭 파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윤석열 잡아 안 돼.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TK는 이런 민심이 잘 안 나와요. 근데 PK는 민심이 다르거든요. PK 지역은 원래부터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PK에서 볼 때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있죠. 이게 부울경이 긍정평가가 36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네. 근데 이번에 34가 됐어요. 부정평가가 55에서 59가 됐거든요. 뒤집혔는데 더 내려간 거네요. 더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너무 한 60 가까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움직였다.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아니면 원래 실망했던 사람이 지지사 편안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부울경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키가 하나 풀렸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정당 지지도와 비례투표 의향을 정당을 선택할 때 왜 그 갭이 왜 생길까 했는데 우리 대통령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네요. 대통령 변수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합쳐넣어서 산출한 게 바로 투표 의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3주 전까지만 해도요. 부울경에서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더 높았어요. 와. 부정평가가 더 낮았고요. 네. 그게 한 2, 3주 사이에 확 뒤집어지더니 그게 더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만큼 대통령이 실망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각 정당 지지율하고 거의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외 국민 네. 투표가 네. 지난번 총선에 비해 3배가 높대요. 첫째 날에. 적극적이죠. 네, 투표율이요? 네. 그 그렇게. 정도로 국민들은 지금 열망이 뜨겁습니다. 투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마 우리는 국내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안에서 바라보지만 바깥에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 났대요. 나라 훨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신대요. 훨씬 더 지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다가 외신을 접하잖아요. 외신에 비춰진 한국의 모습이 뭐 굳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 네.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하거나 이렇게 했던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외국 가면 다 그거 되잖아요. 한국 독립투사 이쪽에- 되잖아요. 한국이 막 모델이 되잖아요. 네. 막 차 타고 막 검사하고 이러는 거 전 세계 우리나라 거 가지고 다 배우고 이러는 거 보면서 맞아요. 왠지 우리가 선진국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막 보도 나오는 걸 보면서 최악이죠. 네. 디올백 스캔들 뭐 이렇게 부터 나오는 거 보면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막 좌절감 같은 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아까 40대 투표율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40대가 결집하면 민주당이 이겨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17대 열린우리당이 152석 얻었거든요. 네. 지난번 180석 얻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얻은 제일 많은 최고 의석이에요. 기록이었죠. 예, 과반 의석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네. 탄핵 역풍 맞으면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져갔을 때 투표율이 60.6이었어요. 아 네. 그것도 높은 편이었어요. 네. 총선 치고는. 근데 그때 40대가 69.9% 투표했어요. 우와. 근데 많이 했네. 19대 총선 그때 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인가 그때 가져갔어요.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투표율이 54.2였어요. 내려갔죠. 네. 6% 포인트 가량이 내려갔는데요. 40대가 평균 투표율이 54.2였는데 52.6%가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상당수가 네. 투표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대 총선에서 그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했잖아요. 123대 122 이렇게 맞습니다. 가져갔을 네. 때잖아요. 네. 그때 투표율이 58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구나. 네. 40대 투표율은 54.3이었어요. 그러니까 19대 총선 때보다는 비슷하지만 40대가 투표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한 네. 2%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것만 절대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 포인트 정도 더 투표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21대 총선, 직전 총선 때 180석 얻어갔잖아요. 투표율이 66.2가 나왔어요. 근데 40대가 63.5%가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보다 더 그러니까 40대가 전체 투표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대략 맞아 경향성이 떨어지는. 나타나는군요. 네, 그래서 말씀 40대가 들어보니까. 중요한데 네.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대로도 많이 그렇죠, 옮겨갔잖아요. 옮겨갔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40대, 50대, 60대 전반, 60대 전반은 사실 통계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있는 일종의 민주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양당 지도부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 이렇게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뭐죠? 어제부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펼치고 있는데 한동훈 비례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영상에 출연해서 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와.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변 대표님이 그랬나?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막판 되면 무조건 절을 할 거래요. 그런 진기한 장면을 볼 거. 진짜 그랬나 보네요. 2014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때, 그래요? 네, 세월호 또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때였거든요. 네. 근데 거의 뭐 참패당할 거라고 했어요.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이게 너무 컸거든요.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그 이후에 사후 대처나 이런 것들이 막 아직도 엉망이었거든요. 해결 안 됐죠. 네. 거기에 분노한 표심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불리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했거든요. 읍소 전략을 폈죠. 읍소 전략을 네. 폈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러는 근데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해놓고 진짜 실제로 그 이후에 투표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한 자료로는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고 다 공감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네. 세월호 문제는 영향을 안 미쳤다 그래요. 총선에. 네. 그 당시 네,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네. 네. 오히려 2014년. 그렇게 2014년에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가 있기도 했는데 네. 어찌됐든 당시는 굉장히 위기감이 컸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됐는데 다 아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읍소 전략이 나온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이조연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읍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나오시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쁜 세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범죄자 집단이라고. 범죄자 하죠. 집단이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거예요. 결집. 이게 결집. 투표하러 안 오시면은요. 더 끔찍한 세상이 열릴 거예요. 라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서 보수층 결집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도나 이런 쪽에서는 항상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화가 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읍소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어뜨린다. 네. 한 번만 더 믿어볼까? 그래. 믿자 본전인데. 이 다음 세상은 더 나쁜 세상이 온다는데. 진짜요. 저는 그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양면 전략이다. 양동 작전을 펴는 네.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용산구 관련된 여론조사인가 지지율 조사 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약간 네.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강태웅, 어쨌든 권영세. 예.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현장이고 용산 구민분들은 더 누구보다 더 힘들었을 거고 그 사건의 처참함을 알았을 텐데
거의 박빙이더라고요. 초박빙이죠. 네,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네. 이길 거예요, 용산 민주당이. 아 그래요? 네, 저는 100% 이길 우리 거라고. 평론가님이 1~2% 밖에 차이가 안 네. 나던데요? 이겨요. 아 진짜요?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이겨야죠 당연히. 사실 강 후보가 경선 네. 과정도 순탄한 경선 과정이 아니어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삼성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경선으로 이기고 후보가 된 분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지 거의 않습니까? 계속 용산에서 네. 도전을 했어요. 도전해서 용산 구민들한테는 용산 지역 주민들한테는 네. 굉장히 인지도가 일단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직전 선거에서도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 정도로 나름의 지역 기반이나 이건 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거기에 지금 정권 심판론이 얹어진 데다가 이태원 참사 문제가 또 얹어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이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에 유튜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방송을 하고 절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큰일 납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용산은 틀림없이 진짜요? 민주당이 이깁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용산 사는 제 친구만 하더라도 불편해 죽겠다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시끄럽고 뭐 기타 등등의 불만이 많아서 조금 많은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빙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요. 한동희 위원장의 읍소가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뭐 그거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리라고 결국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빌면서 마음이 죄송해요. 약해져요. 그러면 예. 마음이 약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한쪽으로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사투리를 누구보다 더 잘 구사하시는 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한동훈 약발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권의 권력 구조는 최정점에 우리 제왕님이 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야, 내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네가 네 인기로 한번 승부 걸어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 인기 떨어지는 거는 물론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약발도 끝난 것 같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들이 볼 때는 멋있게 정치할 것 같고 뭐 우리 삶도 좀 민생도 좋게 할 것 같고 뭐 그러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한테 다 네. 그런 걸 기대하는데 하는 꼴 보면 그냥 족족 싸움질만 잘하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네. 별로 기대가 없어.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더 과격해지고 선명하게 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제가 볼 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옛날에 강철수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안철수에서 강철수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만 꽉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강철수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한동훈은 스스로 저 강동훈으로 만드는 건가?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지금 불안에 떨겠지만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힙니까?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래 뭐 조금 더 키워줘 볼까? 키워서 한번 좀 해볼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지해줄 생각이 별로 없거든. 국민의 마음은 싸른하게 식어버렸으니까 네. 조금 더 커지면 한동훈 대망론까지 가버리면은 대통령은 좀 치받으면서 좀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번에 한동훈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헛발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수정 후보 지지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분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왔다. 이수정 후보 보니까 재산이 85억이 넘긴 넘어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 이런 의식이 약간 선민 의식이 있나? 여러분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검사 시절부터 갖고 있는 그런 본인의 선민 의식이 저는 드러났다. 그래서 이수정 후보가 여기에서. 대파 네. 두 단 들고 막 대파하겠습니다. 이거 했다 그냥 완전 확 아니 갔구나. 진짜 깨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강동훈으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당 혹은 비대위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위해주는 인력들 백업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 오.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좋은 발언입니까? 나쁜 발언입니까?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눈 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려고 그러면 까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너 잘라버린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3번째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의정 갈등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서 중재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에 늦게 통보해가지고 대통령실 뭐 뒤집어졌다는 뒷얘기까지 있던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기 왜 우리한테 지금 덤벼들지? 가가지고 자기들 지지율 가지고 네 능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왜 우리한테 지금 눈을 치켜뜨고 그러지? 눈가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통령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민심이 들리니까. 이건 보수 진영에 있는 분한테 해석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감세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오늘도 GTX A 노선 뭐 개통식, 진짜. 착공식인가, 개통식인가, 일부 노선 네, 일부 개통식인가 노동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서. 어떻게 되더라도 한동훈이 기어 올라오는 거는 절대 안 돼. 어머나 둘이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한테 대한 책임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어떤 결과를 가져가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대통령의 사인을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이인자를 생각해요. 키우지 않겠다. 근데 아니 생각을 해봐요. 선거 이기고 싶은 사람 같으면 이전 대통령 같으면 이럴 때는 좀 조용하게 가만히 좀 있어야 돼.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막 자기 효과가 떨어졌다 그래도 아까 제가 네. 자갈반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 대통령한테도 좀 치받을 수 있고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제가 가지고 한번 싸워볼 수 있어요. 좀 견제하면서 집권 여당이 제 역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모션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굉장히 강하게. 이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런 기싸움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의 기싸움입니까? 저는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한 너무 위원장이 궁금한데? 이것도 보수 인사한테 들은 얘기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네. 갈 이게 곳이 없잖아요. 진원지가 보수 진영이에요. 그냥 외국 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진원지가 보수 진영인데 네. 여기 지금 민주당이나 진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거 외국으로 간다고요? 외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진원지가 보수 진영이에요. 보수 유튜버들 네. 사이나 이런 데서 먼저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네. 카톡 수백 그때 개 왔다 갔다 보수 하고. 인사한테 나름 잘 안다고 하는 보수 인사가 네. 아니야 절대 안 친해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저한테. 좋아했는데 싫어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원래 싫어했어. 아니 싫어해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사과라는 말 안 했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 얘기하고 한동훈 네.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얘기했을 때 네. 그때 첫 보도를 낸 곳이 쿠키뉴스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쿠키뉴스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지면에 안 나오고 쿠키뉴스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쿠키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널 A 말하면서 막 동시에 나오듯이 나왔어요. 네. 그때 그걸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고 지칭되던 모 인사가 네. 기자들한테 동시에 같이 뿌렸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같이 뿌렸는데 다른 데서 설마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그 문제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했을까 이러면서 다른 데는 의심을 가졌죠. 예. 고민하면서 안 쓰고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 덜컥 써버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원지가 어디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흘릴 것 같았으면 대통령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언론에 흘려야 되잖아요. 한동훈 까불면 죽어? 이러고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관계자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가까운 불리는 지인. 인사가 흘렸느냐? 김건희 여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다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흘렸다고 하는 게 언론 바닥의 정설 아니었어요? 제 눈빛을 살피면서 저는 알면서 지금 얘기를 안 하죠. 경향 TV의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행보도 하고 이러저런 발언도 합니다. 총평을 좀 우리 평론가님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 평가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상대적인 평가를.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으로 한동훈 약발이 다 있는데 원톱으로 가는 거 불안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3톱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동안의 혼란을 좀 정리하고 역할 분담을 했고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다. 이건 좀 한편으로 평가해줄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이재명 대표는 개항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고 중요한 장면일 때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좀 아쉬운 거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네. 이번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더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잘 못 내리거든요. 모든 당이. 근데 그럴 때 오랜 정치 경험이나 아니면은 선거 경험에 따라서 확실하게 탁탁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러면서 당의 기강을 확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고 쓸데없이 서로에 휘말리는 일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급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업돼가지고 같이 싸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여기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에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아무리 견제하고 덤비려고 해도 덤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계속 덤비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같이 휩쓸리거나 같이 싸워주는 걸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김민석 뭐 상황실장 정도가 그냥 같이 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조금 더 품격 있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판을 일단 비판하더라도 네. 그 단어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일단 필요하고 각 후보들 관리하는 거, 이게 선대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여튼 다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본격적으로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네거티브 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추가적인 네거티브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 네거티브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잘하느냐.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남은 한 12월 정도? 아니 실제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렇죠. 거죠. 사전투표까지 네. 하면. 네. 그 기간에 가장 민주당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신사라고만 소개했는데 너무 예지력이 뛰어나서 그냥 도사급 신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수 많이 치는 유튜브 방송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하이하네요. 제가 두 번째 나와서 그런데 원래 이런 거야? 그 오늘 보니까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레이스를 포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민수 대변인한테 이제 공이 갔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한 대변인도 사실은 이름이 진즉에 나왔잖아요. 그 돌고 돌아 또 다시 갔는데 뭐 좀 평론가님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조망하셨습니까? 전 민주당 주류적 시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전 박용진 의원에 대한 하이시 프로 평가라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 거, 그러니까 반감이 있는 거죠. 반감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박용진 의원은 뭘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박용진 의원은 물론 대선 경선 같이 경쟁자이기는 했지만 과연 박용진 의원이 당을 위해서 한 게 뭐지? 라고 질문했을 때 혹시 대답해 주실 게 있으세요? 박용진 의원 얘기할 때 그건요 20대 때 얘기고요. 이렇게 저는 보통 얘기해요. 박용진 의원 20대 때 얘기해요. 유치원 3법도 그랬고요. 네네네. 삼성과 맞서 싸우던 박용진의 그 기계는 20대 때 얘기예요. 20대 국회. 21대 때 혹시 박용진 의원이 삼성하고 이렇게 싸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별로 뭐 못 봤을 거예요. 굳이 박용진 의원을 그러니까 디펜스할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뭐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네.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인식하고 박용진 의원이 실제로 한 행위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용진 의원 정도의 그 일종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 같으면 민주당이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검찰권 남용하고 정치 수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나와서 앞장서서 싸우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하라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당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전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유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박용진 의원이 마치 당연히 공천을 받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에 임명을 합니다. 이분이 사실은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 신청을 했다 24번을 받았는데
그냥 바로 이제 기분 나빠 사퇴하신 거죠. 네, 그렇죠. 보란 듯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임명장이겠죠. 음. 이거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긴 이 선 넘지 마. 이런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종섭 문제는 여기서 더 넘지 마. 넘으면 지난번처럼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뭐 상징적 조치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비례 내가 이렇게 바라고 그랬는데 이거 내 뜻대로 물론 안 해준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안 할 수가 있어. 난 절대 이 비례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는 나오고 얘기고요. 있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의원 하다못해 후보가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보수 신문들이 당연히 뭐 국민의힘 쪽이지 않습니까? 보수 신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진짜 이거 선거 치를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원래 그런 건가요? 어쨌든 나는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뭐 금배지 떼듯이 국회의원 배지 떼듯이 그렇게 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만인지상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하고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제가 볼 때 이런 행태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을 더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영남 지역에서부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못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심지어 PK에서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 두 군데 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가 44, 부정평가 5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K 부울경에서도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5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뭐 여론에서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당장 달려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제 바로 갔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정당은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가 됐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뒷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이 뒷수습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뒷수습 자체가 안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선거가 이제 2주 남짓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쯤이면 이미 그 유권자의 한 7, 80%는 마음을 거의 있겠죠. 굳혀가고 네.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에 바꾸는 사람만 좀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이종섭 대사 지금 불러들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대사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공수처한테 큰 소리 치면서 빨리 소환 조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이 과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그건 거 보면서 뭐 정치적으로 정치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데 자기가 옛날에 수사할 때도 그렇게 했는지도 묻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 될 때 제일 먼저 피의 사실 공표 못하는 거 공표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고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는 거 다시 부활해가지고 피의 사실 백브리핑하면서 불줄줄줄 흘려준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공수처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수사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답답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해보려고 하면 윤통이 안 도와주고 뭐 해볼만 하면 아니 근데 용산에서 전 뒤집으니까. 두 가지 양비론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TK 가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다 색깔론이에요. 아니 대구 경북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 위원장한테 색깔론 얘기 듣자고 거기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정치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한동훈이라면 그래도 정치 멋지게 해주길 기대했는데 멋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에 정당 대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는 행태가.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 들이받는가? 뭐 제가 볼 땐 이종석 빨리 공수처한테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빨리 귀국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해임하라고 얘기했으면 될 걸. 그것도 찔끔찔끔 눈치 봐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한 말인데 거기서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더 하면 너도 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치받지도 못하는 정치인이 뭘 민주당 가지고 맨날 그렇게 비난하느냐. 전 한동훈 위원장의 약발은 거기서 이미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이상 줄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얼굴로 치를 선거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얼굴로 치러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대통령이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국민이 벌 주겠다고 하면 벌 서야지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우리
평론가님 잘하시는 게 그러면 이 빠진 지지율이 어디 갔냐를 잘 분석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그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보니 12% 포인트가 빠졌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약간 고르게 간 것 같아요. 그 PK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아마 여론조사 오늘 신문 보거나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낙동강 벨트 사실 민주당 전 참패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PK에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차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대통령 긍정평가도 부정평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고요. TK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PK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나? 이런 바닥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나온 그 지역구별마다 이 박빙 승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그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하는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게 이번 조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비례정당 지지율을 어떻게 지지 의향을 물었을 때 네. 국민의 미래가 37이에요. 부울경에서. 부울경에서.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19고요. 조국혁신당이 22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합하면 41이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은 37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고 조국혁신당도 그만큼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벌어지는데 비례의향 조사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 조국혁신당하고 합쳤을 때 조금 야권이, 앞서는 네.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지역구에 간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 지지율로 지역구의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통해서 보건데 PK에서는 민주당이 해볼 만한 싸움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게 이번 갤럽 조사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정확히는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론조사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갤럽 조사고 하나는 지금 이제 판세를 조사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수도권이 뒤집어졌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서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뒤집어졌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5%포인트가 빠졌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당 지지율이 이번에 조사하니까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9,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8이 나와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4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도 39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아우성칠 정도는 아니잖아.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특히 서울에 있는 후보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비례투표 의향을 보면은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비례투표 의향을 보면요 국민의 미래가 34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5, 조국혁신당이 18이 나와요. 이것도 합하면 43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국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부터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결집되지 못하거나 정권 심판론의 의사를 갖고 있었던 부동층으로 빠지거나 이런 사람을 견인해내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지역구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판세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나옴으로써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쭉 할 거 아니에요. 비례투표 의향을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민주당 지역구 후보한테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 가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투표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지역구 후보. 그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 중에서도 정당 투표를 할 때도 비례투표 의향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녹색정의당을 지금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더 많이 응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조국혁신당 쪽으로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갔는지를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로 안 갔잖아요. 그 얘기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음표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는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 때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다 옮겨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다면 다른 당으로도 빠졌었겠죠. 이재명 아니면은 괜찮으니까. 네. 근데 물론 그 당이 기대를 더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타났겠지만 네, 그런 말씀 제가 드렸고.
호남은 민주당이 잘하길 기대했죠. 180석이나 의석 가져가서. 그리고 더 멋지게 여기서 진짜 멋지게 정치를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좀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폭주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데 민주당은 대체 뭐 하고 있냐 안 싸우고 저는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이 보인다 안 보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싶다고 저는 심판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당의 경고를 주는 거지 꼭 이재명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움직여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나와가지고 기지 딱 들고 제가 가가지고 확실하게 그 심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한번 해봐. 근데 어차피 조국은 살든 안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밀어주면 그 민 힘으로 민주당이 못 미는 거 가가지고 확 밀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분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전 그쪽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호남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얘기인데 소수당은 조정훈처럼 언제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모릅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캐비넷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 과반수를 해야지 폭주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표현 중에서 이게 정말 조국 혁신당을 두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의 네. 얘기죠. 그 얘기잖아. 근데 네. 이게 표현이 좀 생각보다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최고의 실책은 그 탄핵 이후에 그 탄핵에 나섰던 그 국민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을 동력으로 활용해서 사회 개혁에 나서지 했어야 못했다. 100% 동의합니다. 전 문재인 정부 제일 비판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거칠게 한 거,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준 거 저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그때 정의당 안 들어간 건 전 지금도 잘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4년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안 들어간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과 녹색정의가 지향하는 방향은 100% 공감하고요. 또 기후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 정치에서 원내에 들어가서 해야 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스스로 자꾸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위축이 돼요. 세력 자체를. 전 지난번에 준연동형 때 그때 정의당이 바꿔 들어갔으면 한 10석 남짓 의석을 갖고 정의당이 오히려 국정을 흔들 수도 있었다고 봐요. 이번에도 만약에 녹색정의가 들어갔으면요. 네. 더 큰 지분을 저는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하여튼 뭐 앞서 말씀 나눴던 거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민주당 같이 해가지고 의석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민주당 그럼 못 비판하나요? 민주당하고 항상 함께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선택받은 것이기도 해요. 그럼 그 의석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도 반대도 하고 탈핵 반대도 하고 나 탈핵 찬성해가지고 탈핵하자고 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차피 솔직히 깨놓고 민주화나 깨질 거 아니에요. 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럼 진보당이 민주당 말 듣겠어요?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인 18개 지역구를 상대로 했는데 부산 연제구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의 지지율이 47.6%,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 후보의 지지율이 38.3%입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들으신 기초 얘기가. 뿔뿌리에서 계속 자라서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어느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공천을 받고 또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하고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녹색정의도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커 올라오면 그렇게 키우는 작업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그쵸. 같고. 그래서 그 2030 세대에서 인기가 없다 이런 비판이 사실은 지난주 네. 이번 주까지 계속 흥미로운 이제 현상이 비판거리로 나타났어요. 떠올랐었는데 예. 이번에 잡혔어요. 예.
평론가님. 네. 조국혁신당은 젊은 층한테는 인기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네. 설마 조국 있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전 여론조사 한 거 보면 00이었어요. 00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이번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부분을 봤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도 잡혔어요. 근데 정당 지지율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는 아마 아까 제가 정당 지지율의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례에서 보면요. 비례에서 생각보다 많이 잡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20대라고 하는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조국혁신당이 3% 잡혔고요. 그 다음에 30대인데 15%. 그러니까. 그리고 40대가 33, 50대가 37, 그리고 60대가 얼마쯤 될까요? 60대가 보통 우리 한 10 정도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60대가 29. 그리고 70대 이상이 잡힌 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70대 이상이 9%가 잡혔어요. 야, 70대 이상에 하기야 70대 이상도 진보적인 분들이 있지. 호남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 30대에서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게 잡히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정당 지지율에 잡히기는 더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비례투표 의향에서는 좀 더 네. 많이 잡힐 수 있는데 정당 지지율에서도 18세에서 29세가 2%가 잡히고요. 30대가 6%. 이전엔 빵빵이었거든요. 빵빵이었죠. 예. 그러니까 뭔가 부동층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이 캠페인을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찍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요 숫자라만 보면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국 그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발광체 역할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조국 전 있죠. 장관에 대한 그건 있죠. 팬덤이 있는 거예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이 그냥 정당 지지율 조사했을 때 8 정도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인간 조국에 대한 팬덤이라고 봐요. 항상 반응하는. 왜냐하면은 책만 내도 몇십만 권이 그냥 그렇죠. 팔릴 정도의 예.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팬덤은 이게 정당 지지율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조국 지지할 거야.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층이 나이대로 보면 40대가 10, 50대가 16, 60대가 10, 요 정도 층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콘크리트로. 요 층은 확실하게 예. 조국혁신당으로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그 조국혁신당 비례 정당 지지율 볼 때 그때 30 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은 민주당에서 영입되는 그러니까 흡수되는 지지율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지지율도 있는 건데 그 지지율은 반사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싫어서 그러니까. 조국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지지율이 맞아요.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반반이 있는 그렇죠. 거죠. 녹색정의는 예. 그렇게 얘기할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자꾸 얘기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요. 이재명에 대한 팬덤 과연 몇 %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실제로 해봐야지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 대표를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반감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매 강성 지지층 하는데요. 그건 민주당 안에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마음 그 결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보수 언론이 세팅하거나 아니면 일부 언론이 얘기하는 것들이 일종의 민주당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원래 그러잖아요. 때리면 큰다 그러잖아요. 조국도 때리니까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꾸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때리다 자꾸 지쳐가지고 이제 가는 분위기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대신 때리겠다고 나섰다가 이제 사라질 뿐이고 굳이 얘기하면 선거 끝나면 살아남아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저는 못 저는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사라져 주셔야지 되겠지. 제한 부재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저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벌써요? 네, 아, 네. 뭐 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해야 될 게 동아일보의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당의 판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민주당 지역구 서울 지역 48개 의석이 걸린 분석을 했다는데 그 32곳을 우세 그리고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48곳 중에 10곳을 우세로 봤고요. 17곳을 박빙, 21곳은 열세. 뭐 대충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판세 분석한 거하고 민주당이 판세 분석한 걸 이렇게 보면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빨간색, 그리고 경합지는 흰색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겹치는 지역으로 따져봤더니 어느 쪽은 양쪽 다 우리는 우세, 양쪽 다 열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열세 우세 지역하고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그림을 이렇게 겹쳐보면요. 용산 하나 빼고는 지난 총선 결과하고 거의 일치해. 네, 민주당 기준으로. 민주당 네, 왜냐하면 8석을 이게- 받았는데 예, 7석이라고 예, 열세라고 그렇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8석 이겼는데 용산 빼고 지금 그림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여론의 수준하고 그러니까 흐름하고 지금에 있는 여론 흐름하고 거의 흡사한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는 흐름이다. 아니면 그때보다는 조금 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거지. 아니 그동안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이렇게 많이 뒤처지고 뭐 하는데 어떻게 여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근데 저는 이렇게 원래 확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종의 바닥 민심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예요. 심층에 있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시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통받는지도 잘 모르고 둔감해져 있었던 걸 갑자기 어느 순간 건드려가지고 아파가 죽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늘 아픈 곳이니까 늘 아팠어. 그러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탁 쳤어. 그랬더니 하고 소리 예. 지르면서 아픈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48개 중에서 30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다 갖고 간다고 하면은 18곳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2석을 가지고 갔던 게 그때가 지금 19대 때죠. 국민의힘이 152석 가지고 갔던 게 19대 때죠. 19대 때 152석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서울이 16석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원래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18석이라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전한 거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절반이 목표니까 서울에서 20석만 가져가도 국민의힘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한 60석 안쪽으로 가져간다고 치면 서울에서 20석만 가지고 가도 벌써 80석이잖아요. 예. 80이고 나머지 충청 강원에서 충청 한 강원에서 10석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경기에서 한 10몇 석 가져간다고 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일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얼추 계산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변화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지금 선거를 정권 심판론 선거로 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정권 심판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정도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비상식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 정책에 대한 심판, 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심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찬반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다른 데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려져 있다가 사과 5,000원. 여기에 한 번 확 눈이 띈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요. 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 경제 물가. 경제 물가 이 부분이 1등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사과 하나를 5,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대파 한 단에 875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지금에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원래 생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계속 겪고 있는 문제라고요. 물가 관리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자랑 좀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요, 뭐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주 지난주에 여론조사 보고 나니까요. 이거 뭔가 꿈틀하면서 뒤집어질 것 같다 딱 생각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 시간에도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서울 지역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다. 국민의힘이 계속 민당하고 격차를 막 크게 벌렸죠. 벌리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갤럽 여론조사를 쫓아왔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런 여론조사 지난주에 제가 이건 뒤집어질 거다 했는데 네. 서울 여론조사가 정반대로 팍 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오, 닭살도다. 먼저 이 얘기부터는 해야 될 거야. 여론조사 네, 분석하기 네. 이전에 어젯밤에 여야 모두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를 공천 취소했고요.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를 공천 취소했습니다. 하나같이 세 후보가 다 경선을 걸쳐서 사실은 후보가 된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단수도 네. 아니고. 네. 근데 정당들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 칼에 그었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런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사실 제가 저녁 7시에 모 방송에 YTN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밤중으로 민주당이 컷오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맞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안 하면 선거 막판에 왔을 때 악재는 항상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악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든 걸러낸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하나 해가지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럼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비교 우위를 먼저 만들어주느냐, 뭐 이쪽은 확실하게 단칼에 딱 끊었느냐, 여기서 미적됐느냐, 이 차이를 국민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 태도의 차이의 측면에서 어제 저녁 때 저는 민주당이 이 밤중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비교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양당 다 그러네요.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또 예. 10시 10시 30분, 10시 10분. 아 진짜요? 마치 짠 듯이. 예. 앞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편파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기저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처음 공천 시작할 때 야 이거 뭐 윤신 공천할 거야. 용산 출신들이 다 내려올 거야. 그리고 검사들 다 쭈룩 들어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 착시 현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막 그때부터 시끄러워졌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고전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기저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향은 오히려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더 많이 받고 있다. 민주당보다. 민주당이 아마 어제 정봉주 후보를 이렇게 컷오프하지 않았으면은 전혀 비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나마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됐다.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본격적으로 그럼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은 뭐 정당기도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매번 하는 조사는 총선 앞두고 정부를 지원할 거냐 견제할 거냐 네. 이 조사 결과를 봤는데 견제론이 49%로 지원론 40%보다 더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저에 깔려 있는 효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난 21대 총선 때를 보니까 지원론이 견제론 앞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추세적으로는 정부 지원론이 지난 1월 조사 때보다는 5%포인트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제론이 크다. 우리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심판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그 심판 여론을 어떻게 민주당이 고스란히 자기 지지율로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숙제처럼 남아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그만큼 사실은 실망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오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조국 혁신당이 턱 하고 등장하니까 해성처럼 나타났어. 네. 나타나가지고 그 지지율을 조국 혁신당이 확 가져가는 현상이 네. 나타났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만 딱 쪼개져가지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의사표명하지 않았던 뭔가 그래도 샤이 진보든 중도 부동층이든 이 부동층이 움직여서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주당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던 사람들 말고 새로운 또 다른 지지층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쓰임새 있게 해줄 만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조국이라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칼이 등장해가지고 다른 건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벌만 줄게요. 네. 그동안에 잘못한 거 제가 확실하게 벌 줄게요. 그러니까 그래. 벌 주는데 너한테 내가 지지 의사를 표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네. 이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민주당이 33%에서 32%가 됐어요. 떨어졌네요. 33, 31, 32. 최근 3주 사이가 이렇게 3주 사이. 움직였는데요. 국민의힘은 40, 37, 37이 됐어요. 네. 별로 안 움직였잖아요. 네. 민주당 1 정도 움직였고 근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7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는 편인 거예요? 그럼요. 엄청난 거예요? 개혁신당 정당 지지도로. 개혁신당이 네. 기껏해야 손가락 몇 개 꼽을 정도고 아. 새로운 미래는 손가락 하나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개혁신당 2%, 새로미래 1%.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난주 6이었는데 지금 7이 됐어요. 올라갔군요.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25에서 24. 오히 1이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이 37에서 34. 흥미롭게도 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맞았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잡힐 때가 15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19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올랐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비례투표 의향. 비례투표 실제로. 의향. 예, 비례 그러면 정당이기 때문에 대박이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잖아요. 그러면은 43이 나와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34가 나와요. 차이가 어디서 많이 다른 층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는 꼭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서울 그렇습니다. 지지율이요. 서울이요. 서울? 네. 그냥 올 1년 내내 국민의힘이 그냥 쭉 계속 계속 이겼어요. 높았다고 네. 보면 돼요. 그냥 연초부터 계속 높았다고 보면 되고 최근 3주 사이에 서울이 26, 그다음에 지난주가 24. 뭐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민주가 민주당이 아, 민주당. 민주당이 네. 이번 주에 32. 8%포인트 뛴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43. 네. 지난주에 45. 네. 이번 주에 30. 15% 어머나, 빠진 거예요. 엄청 네. 빠졌네. 확 빠진 겁니다. 조국신당이 지난주에 5. 이번 오. 주에 9. 오 여긴 올라가. 서울 여론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보수 신문들이 실제 뛰는 후보들 얘기를 인용해서 더군다나 뭐 중진급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의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의원들의 코멘트를 따서 그런 사람들은 직접 민심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코멘트를 따서 서울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여론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기사를 썼거든요. 네. 한동훈 약발 다 됐다. 한동훈은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한동훈 원톱 체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뒤집힌 계기가 뭡니까? 데이터를 조금만 더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늘 하잖아요. 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율이 53, 54, 이 3주 사이에 57로 갑자기 뛰었어요. 네. 근데 긍정평가 이유하고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갤럽은 주간식으로. 긍정평가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였어요. 이거는 최근 한 3주 사이에 계속 반영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1등이었죠. 처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사유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당분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네. 판을 흔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질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의대 정원 확대 긍정평가율이 23%에서 5%포인트가 빠졌어요. 빠졌죠. 네. 18% 원래 그러니까 23에서 더 올라가면 되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23에서 하여튼 5%가 빠진 수치가 네. 나왔고요. 부정평가에 의대 정원 확대가 올라갔어요. 네. 그게 상위에. 7%에 올라갔어요. 상위가. 그리고 인사가 3%로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 인사는 이종섭 호주대사라는 게 맞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알게 네. 된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갤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항목으로 또 조사도 질문을 합니다. 또 이게 또 했어요. 네, 설명이 뒤따를 겁니다. 정부가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등에 대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럼 이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많이 나왔다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가 38, 네. 잘못하고 있다가 49가 나왔어요. 아 보이는구나. 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 추진해야 한다가 이전에는 한 60, 70% 가까이 나왔거든요. 압도적이었죠. 압도적 네. 지지였잖아요. 확대해야 된다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가 41, 정원 확대를 말아야 한다가 6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번 일로 인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이게 69.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28 이렇게 나오고요. 걱정되지 않는다가 네. 이번 일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7.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가 36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의료 공백 사태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나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사람들이 병원 가가지고 수술 못 받았어, 뭐 못했어 이런 얘기. 그리고 전공이 다 떠났고 전임의도 지금 떠났잖아요. 네. 그럼 의대 교수만 남았어요. 교수들도 떠나다. 교수들도 지금 떠나고 있어요. 네. 이 상황 계속 정부는 그럼 뭘 한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그 뭔가 정원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고 조정안을 토론하고 내놓아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 그 동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실력 있게 상황 관리를 잘하느냐. 네. 근데 그 실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의 태도나 아니면 정부가 하는 태도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못지않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뭐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뭐 의사들 안 나오면 강제로 뭘 할 것처럼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라고 힘줬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도의 측면에서 정말 살뜰하게 챙겨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2년 동안 노조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도 그렇고 엄청 폭력적으로 진압했지만 그 위에 어떤 타협이나 해결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당연히 믿을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울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뒤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지난 3주 동안 40, 43, 31로 뚝 떨어졌어. 잘못하고 있다가 52, 53, 64로 팍 하고 점프가 뛰어서 올라갔어요. 네. 서울의 민심이 요동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인사 문제,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대 중원 문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요. 실력이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 한동훈 얼굴로 공천까진 갔어. 어떻게 해서든. 2012년 모델 갖고 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동훈이 뭔가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네. 보여줬는데 그 약발이 다 된 거야.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한동훈의 민낯이 뒤집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소환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의대 정원 문제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다시 윤 대통령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거 맞다. 내가 잠깐 잊고 있었지. 이 정부 심판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랬었지. 맞아. 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고스란히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그 가려졌던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화장칠을 했었는데 그 화장이 확 벗겨지면서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종섭, 런종섭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팍 하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민생 토론에도 오히려 이제 몇 번 했을 때는 먹혔을 수도 있는데 좀 지겹게 느껴진다. 이제는 형식이나 막 이런 지금 것들이. 뭐 몇백 조를 쓰고 있다면서 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매번 할 마이너스 때마다 수조원대 발표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액수에 대해 둔감해지는 것 같아. 이게 무조건 몇 조를 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네. 합산해가지고 쫙 얘기해주면 바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그건 같은데. 경향신문이 했어요. 그래요? 900일 다 합치니까 901조인데 901조요? 실제로 들어갈 돈은 네. 45조밖에 안 네,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아. 그 나머지는 전부 민간 투자로 해결하겠다고 투자로 하는 해결하겠다는 거나 발표라. 아니면은 기업들이 다 할 거를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겨레가 하니까 또 천조라고 나오더라고. 또 한겨레. 우리보다 49조 더 썼네. 아니 처음으로 호남에 가가지고 1년 예산이 700조가 안 돼요. 1년 그 천조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호남에 갔어요. 네. 호남에 가가지고 민생 토론을 했는데 가서 아우토반 만들어주겠다 그랬잖아. 아 진짜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남이 의석이 그러니까 영남이 의석이 65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다 의석을 합하면 네. 영남이 4분의 1 그리고 영남 외에 수도권 빼고 4분의 1 나머지 수도권이 절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그래도 안 돼도 60석 가까이는 먹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호남은 28석밖에 안 돼. 거기서 이미 한 5석, 35석 이상을 차이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이미 같은 운동장이 아니야. 네. 그럼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60석을 영남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그러니까 그 호남을 뺀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에서 한 절반만 먹어가면 한 80석은 가뿐히 넘기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이. 네. 근데 지금 수도권이 122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한 40석만 먹으면 120. 국민의힘은 가뿐히 120석을 그렇네. 넘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인구 네. 구조가.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호남 빼고 나머지에서 한 80석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한 국민의힘이 선전해서 한 60석만 먹어가면 그냥 일당자리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유리한 환경이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남은 바뀐 거 없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싹쓸이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의 여론이 민주당한테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정당 지지율도 거의 국민의힘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흥분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천을 낙동강 벨트에다 하면 낙동강 벨트도 우리가 싹쓸이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봉하마을도 있고 평산마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두 명의 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의석을 현격하게 많이 갖고 오는 절대 과반 이상을 갖고 오는 의석을 안 갖고 와도 네. 최소한 거기를 싹 하고 갖고 오면 그래도 국민의힘은 선전했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론사를 많이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민주당이 뒤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초박빙이거나 오히려 앞서는 지역도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크게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다. 낙동강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한테 이번에 크게 당할 만큼은 아니다. 이것만 해도 참 선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네요. 대전, 세종, 충청은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회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전주에 37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6이 됐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전주가 59였는데 이번에 45로 떨어졌어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46대 45예요.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가 흔들어 놓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충청권이 세종이 2석이 있고요. 충남이 12석이 있고 충청이 8석이 그러니까 충북이 8석이 걸려 있어요. 근데 대전이 또 있구나. 대전이 그렇죠. 8석이 예. 있잖아요. 네. 대전은 R&D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확실히 유리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막 지역 공약 막 뿌리면서 막 흔들면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훅 하고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전 충청에 굉장히 공을 더 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수치가 더 잘못하고 있다 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서울도 그렇게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전 세종 충청이 이렇게 거꾸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지역 28개 그 의석에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 그 작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민주당이 더 공을 들이지 않으면 네. 여기서 확 지면 이 중심 축에서 확 지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훨씬 의석을 더 갖고 와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리면서 숫자를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대전, 충청, 세종이 28개가 아니라 26개. 26개. 대전이 네, 7개다. 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정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건 장롱철 소장한테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당을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고 하는 걸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이해찬 전 대표를 원로급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첫 일성으로 한 말이 저는 가슴이 제일 많이 와닿는데 네.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막 절박해 보여야지 그래야 표를 줄 거 아니에요. 성실해 보여야 되고 진실해 보여야 되잖아요.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를 모시고 와서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도 내고 중도층 확장이나 이런 쪽 이미지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가는데 한종훈 약발은 다 된 것 같아. 대통령한테 이 시점에서 이종석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철회해야 합니다. 이거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품법 문제 때 봤잖아요. 국민의 후보들은 지금 안에서 막 빵빵하게 막 불만이 차올라서 지금 난리가 났어. 아까 수도권 여론 뒤집어지는 거 봤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해줘. 대통령한테 막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그랬잖아.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딱 나와서 단칼이 잘랐잖아요. 이건 공원유착 공작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공수처하고 언론이 짜고 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눌러버렸어. 한동훈 또 찍소리하면 너도 그냥 끝나는 거야? 후보들이 어떻게 무서워서 말을 하겠어. 그걸 꽉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를 원톱 체제로 한동훈 얼굴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이제 후보들이 불안해졌잖아요. 한동훈 약발 다 했으니까. 근데 선대위 체제도 잘못 구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제 장 소장 말씀 제가 드렸던 이유인데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선대본부장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상황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세 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선대위원장은 사실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이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선대본부장 차원에서 많이 결정해야 되고 상황실장은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을 보고를 네. 올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선거 치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 본부장, 상황실장 다 다 경력이 경험이 없다고. 없는 사람들이라 정치 별로 경력이. 선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부러운 듯한 시선으로 민주당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불만이 자꾸 나오는 왜 거죠. 여기에 베테랑을 안 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총선에 목숨 거는 사람들인데. 글쎄요. 왜 국민의힘이 안 할까? 자기가 편한 사람들을 먼저 주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초선을 임명했잖아요. 사실 초선을 사무총장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물죠. 예. 아주 파격적인 네. 인선이었죠. 그런 방식인 예. 거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 먼저 넣기 위해서 넣어서 네. 선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를 안 치러본 사람들은 그거 쉽지 않아요, 관리하기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거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한편에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네. 조국 혁신당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오늘 지표도 보면 알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자의 34%가 비례투표 의향은 또 조국 혁신당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본인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나. 그 지지가 분산돼 상당한 영향이 분산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이걸 그 비례 공천하는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 보고 추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재차 다시 한번 시민사회 요구했는데 거절하자 시민사회가 지금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시민사회 목 추천한 사람들이 아. 그 상임위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그게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천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럼 하이 10%도 주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이제 않아요? 원론적으로 이제 그게 말씀하시는 거기 다 겁니다. 예. 되돌리겠다 그러면 거기가 세 명의 후보가 붙었잖아요. 이승훈, 정봉주, 그다음에 박용진. 예. 그럼 세 명이 붙었는데 정봉주가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면 이승훈하고 다시 그런 결선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또 논란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붙이거나 논란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계속 찐득하게 붙어가지고 저러는데 미련이 그렇죠. 남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애초에 정봉주 후보 컷오프할 때 여기는 그냥 함께 다, 그려서 아니다. 예. 전략적으로 정할 거야라고 하는 걸 보고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더 만약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이란 존재가 있는 데다가 이의 제기를 계속 하는데 정봉주 후보가 계속 막말 논란이 거기에 얹어지면은 네. 진짜 지난번에 임종석 꼴이 나는 거예요. 판단 못하고 며칠 질질 끌어버렸으면. 계속 네. 또 이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한꺼번에 돌려서 전략 지역구로 그냥 팍 하고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더 여기다 얘기를 붙일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 다른 공천 뭐 공정성 논란 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박용진 의원한테 공천 준다고 박수 막 쳐줄 국민들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이 오히려 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조사 중에서 좀 유심히 예. 본 게 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정당 지도조에 대해서 지역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령별로 보니까 20대 응답자 가운데 무당층이 42%에 달아요. 세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20대가 그 젊은 층에 뭔가 지지할 데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그렇죠. 두드러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두고 얘기 많이들 하는 게 청년 정치가 전혀 안 보인다. 각 당의 후보들 중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꼭 나이가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청년층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에 네. 전혀 안 보입니다. 전 지금 너무 보니까.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네, 안타까워요. 그럼 저는 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청년 정치
정치인들 많이 배려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 들어온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모르겠는데. 김남국. 아, 김남국 씨가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왔었어요? 청년 나이가 뭐, 청년 정치인. 나이가 청년이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이준석도 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 근데 원내로는 못 들어왔지만 결국 청년 정치 얘기했잖아요. 류호정 이런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 오민혜 씨 의견을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게 그런 현상이 나이로 청년 정치인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어거지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 정치인이 커올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려의 측면이 아니라 차라리 의무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몇 %를 넣자고 얘기를 해버리면 청년 정치 그 기반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건 일종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성 정치인이 무조건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맞아가지고 똑같이 그만큼 들어와야 돼.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의무 조항이 돼버리면 그럼 여성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청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제도가 미비한 데다가 원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치 자금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안 되는 데다가 선거 때만 되면 신용하듯이 청년 정치인들한테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고 가까이 뭔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온 친구들만 먼저 가서 이렇게 찜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검증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보여주기식으로 공천을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청년 정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장해찬 씨도 국민의힘 청년 뭐 대표 아니에요? 전 청년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지금, 건데 네. 어떡하죠? 나이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안될것 느껴지는데 같아요, 나이로는. 지금. 예. 아 그러니까 어쩌면은 당연한 그-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20대가 무당층일 아,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세도론 가지고 뭔가 얘기하거나 이러는 거는 이번 선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반사의 어떤 모습. 아니 제가 이 말씀 반- 드린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임태훈 소장을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후보로 못 받겠다 민주당이 선언을 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군 면제 문제에 대해서 20대가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 사유를 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언급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좀 네, 하고 끝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요. 네. 군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거 사심 없이 했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좀 더 사병들 군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시민단체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건 기존의 시민단체에 대한 뭐랄까요? 세민단체는 늘 객관적이어야 해라고 하는 좀 지나치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시작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식 시각이나 이런 게 좀 더 씌워진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윤미향 정의원 전 대표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 전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미향을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걸 가지고 이른바 조국 사태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진보 진영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위한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전략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회계 문제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좀 초기부터 시민단체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얘기하면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분노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치밀한 일종의 권력 내부에서의 어떤 작동의 힘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민사회나 진보 진영에 열석을 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진보당의 세석, 그리고 새진보연합의 세석, 그리고 시민사회 내석. 시민사회 내석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뭐 반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프레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 그걸로 공격받으면 굉장히 좀 힘들긴 하니까 거기에서 교체를 요구했던 건 알겠는데 임태훈 소장까지 그렇게 교체를 요구하면 그 단순히 군 미필자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고 대체복무제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병사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군인권에 의해서 봉사하고 지금까지 봉사해 왔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진정성을 받아들여 준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거부할 명분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표계산으로만 접근하면 민주당이란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면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을 이거는 다른 거는 안 받아줬지만 이거는 받아주는 게 일정 부분 표가 좀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주는 게 민주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